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장기의 시간을 늦춰라입니다. 저자는 이토 히로시, 출판사는 한문화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한때 유전자 속의 텔로미어가 인간의 수명을 결정짓는다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텔로미어가 짧아질수록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90세에 죽은 사람은 딱 90세에 텔로미어가 다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수명인 125세에 맞춰 짧아집니다. 다시 말해 텔로미어는 우리의 실제 수명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 수명을 결정짓는 진짜 원인이 최근에야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장기의 시간입니다. 장기란 심장이나 폐, 장, 신장처럼 우리 몸속에서 저마다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말합니다. 이 내장을 구성하는 각각의 장기에는 저마다 수명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장기의 시간입니다. 즉, 심장에는 심장의 수명이, 신장에는 신장의 수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 장기의 수명에 따라 우리 한 사람의 수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내장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듯 자신의 인생을 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지탱해주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런 내장을 구성하는 장기의 수명이 다한다는 것은 그 장기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병에 걸렸다는 의미입니다. 이 장기의 시간을 늦추는 일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기의 시간은 생활 습관에 따라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장이 받는 스트레스, 즉 내장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장기의 시간이 빨라져 장기가 일찍 수명을 다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병에 걸립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장의 스트레스를 막기만 하면 장기의 시간을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장 스트레스를 막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진료한 1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장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저산소감과 공복감을 준다. 적당한 시간에 맞춰 규칙적으로 생활을 한다. 행복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한다.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다. 이 4가지만 실천하면 되는 것이죠. 내장이 건강하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장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병에 걸립니다. 제일 빨리 노화되는 장기는 장과 신장입니다. 다시 말해 장과 신장은 혈액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기입니다. 그 때문에 가장 빨리 늙는 것이죠. 즉 장기의 시간이 가장 빨리 흐른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혈관과 함께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건강의 지표가 되는 페이스메이커 장기가 바로 장과 신장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먹기와 배설하기라는 2가지를 하루도 거를 수가 없습니다. 생존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능에 관여하는 장기가 가장 노쇠되기 쉽습니다. 즉, 장기의 시간이 가장 빠르게 흐르는 것이죠. 꼭꼭 씹어먹자. 염분과 당분 섭취를 줄여 신장의 부담을 줄이자. 주위에서 흔히 듣는
건강의 비결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기 시간을 빠르게 하는 장과 신장을 잘 보살피고 그 흐름을 늦추는 일이야말로 모든 장기의 시간을 적정한 속도로 흐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병이 하나쯤 있어야 오래 삽니다. 장기의 시간을 소중히 다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공연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건강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사람이 장수한다는 것이죠. 병 걱정은 노인들이나 하는 일이지 나는 아직 쌩쌩해 라며 자신하며 평소 건강에 무심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내장 스트레스가 쌓여 메타볼릭 도미노의 흐름에 휩쓸립니다. 그리고 서서히 장기에 한정된 시간을 낭비하죠. 괜히 끙끙대고 걱정해봐야 웬만해선 병에 안 걸릴 뿐더러 건강검진은 돈과 시간 낭비 아닌가? 하고 태평하게 굴다가는 내장의 피로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반면 늘 장기의 시간에 신경 쓰는 사람은 몸의 변화에 민감하고 비교적 젊을 때부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죠. 몸에 병이 하나쯤 있어야 장수한다는 말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은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라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자신의 건강에 대해 의사와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돌아볼 시간이 있다는 것은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장기의 시간이 예상보다 빨리 흐르는 이유는 내장이 스트레스를 느끼기 때문이죠. 내장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면 내장이 몹시 지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과열되기 쉬운 내장의 기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쿨다운 시켜서 충분히 쉬게 해야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에게 공복감을 준다는 것은 한마디로 칼로리 제한, 즉 80% 정도만 배를 채운다는 뜻입니다. 영장류인 원숭이를 포함한 이미 동물 실험에서 식사량을 줄이면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켜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소가 부족한 느낌, 저산소감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저산소감이란 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무릎을 꿇고 오래 앉아 있다가 다리가 저린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이 다리 저림은 다리를 지나는 혈관이 눌려서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것이죠. 다리가 저산소 상태가 된 것을 뇌에게 알리기 위한 감각, 말하자면 다리가 내지르는 비명의 셈입니다. 협심증이 생기면 가슴에 압박감을 느낍니다. 환자들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하죠. 이는 심장을 지나는 혈관이 좁아져 심장 근육에 혈액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통증, 심장의 비통한 비명입니다. 한류 스타를 만난 여성 팬들의 온몸에 흐르는 저릿저릿한 감각에 그만 비명을 지릅니다. 이 짜릿함은 여성 팬들이 느끼는 마음의 저산소감이 아닐까요? 저산소감은 미토콘드리아 자체를 증가시키는 자극이 될 뿐 아니라 혈관 성장인자라는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 혈관도 증가시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은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더 많은 산소를 원하게 되는데 이는 근육의 저산소감 때문입니다. 적당한 운동으로 적당한 저산소감을 느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근육을 핑크색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장기의 시간을 늦추는 일로 이어지죠. 일상생활 속에서 적당한 공복감과 저산소감을 주는 일은 미토콘드리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일과인 셈입니다. 저는 전에는 하루 일과 중 절약할 수 있는 시간은 밥 먹는 시간뿐이라고 생각해서 바쁜 업무 틈틈이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적당히 때우기를 일쑤였습니다. 그런 습관을 버리게 되었죠. 우선 식사 시간을 정해두고 될 수 있으면 같은 곳에서 매일 메뉴가 바뀌는 식단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일을 처리하도록 계획표를 짰죠. 대략 아침 식사는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8시에 먹었습니다. 일하다가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와 식사 사이에 일을 한다는 발상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으로 급한 업무나 해외 학회, 출장 일정 등도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을 일단 의식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나이가 들면 기름진 음식을 꺼리게 되죠. 나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속이 더부룩할 때는 어떤 음식인지 꼭 기억을 해둡니다. 지방분이 많은 음식만 먹으면 자가 소화 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토콘드리아가 재생되지 않습니다. 이는 장기의 조바심으로 이어지죠. 더부룩함은 그저 불쾌한 느낌이 아니라 장기의 시간에 이상이 생길지 모른다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같은 음식이더라도 식당에 따라 사용하는 기름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속이 더부룩하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하는 것은 먹는 순서입니다. 채소부터 먹기 시작하고 한 번에 너무 여러 가지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밥과 반찬을 함께 먹지 않습니다. 사실 밥이랑 불고기는 궁합이 잘 맞아 무척 맛있기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반찬을 한 가지씩 먹고 마지막에 밥을 조금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밥의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식의 회석 요리처럼 여기서는 회석 요리란 차를 대접하기 전에 내는 간단한 음식입니다. 조금씩 차근차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밥을 먹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도록 합니다.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술은 과음만 하지 않으면 해가 없고 음식은 늘 어느 정도 남기고 먹습니다. 그렇다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다른 사람이 얼마나 먹는지를 그리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술자리가 많다 보면 안주도 많이 먹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남의 탓을 하는 버릇은 몸은 물론 마음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식생활을 몇 년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살이 빠졌습니다. 몸무게는 10kg이 빠졌고 배 둘레도 10cm나 줄었습니다. 상승하던 혈압도 떨어졌고 지방간도 사라졌죠. 그리고 지금까지 일정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우리 몸의 시계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과입니다. 식사를 하루 일과의 기본으로 삼는 계획, 이것이 바로 시계 유전자 다이어트죠. 얼마나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에 적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흔히 습관이 중요하다고들 하죠. 대부분 건강소에서도 습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습관을 통해 적응하는 일입니다. 적응함으로써 일상의 스트레스가 사라져 긴장을 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습관보다 적응이 훨씬 더 중요하죠. 적응으로 얻는 효과야말로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시애틀의 메리너스의 스즈키 이치로 선수가 어떻게 10년간 해마다 200개 이상, 연평균 224개의 안타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이치로 선수가 그다지 성적이 좋지 않은 시애틀 메리너스에서 결코 이적하는 일 없이 같은 팀,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페이스로 연습을 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약한 팀이라 불리는 불리함보다는 적응이 가져오는 유리함이 훨씬 크다는 점을 이치로 선수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팀 동료에 따르면 이치로 선수가 언제 나타나 어떤 훈련을 할지 알아맞힐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치로 선수는 그만큼 자신의 훈련 메뉴를 바꾸지 않는 적응의 달인입니다. 이런 이치로 선수가 또 앞으로 어떤 성적을 낼지 무척 흥미롭죠. 매일 같은 일을 되풀이한다. 자신의 활동을 습관화해서 규칙적인 일상으로 삼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일일이 의문을 품거나 과도한 기대를 하면 잠시 침체기에 빠졌을 때 내가 하는 일에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하고 괴로워하기 십상입니다. 또한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필요 이상으로 실망하죠. 생활의 리듬감을 찾는다. 즉,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일 만큼 익숙해질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것이죠. 그렇게 습관화한 생활에는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결과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 우리는 글자를 외우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작은 네모칸 안에 같은 글씨를 여러 번 씁니다. 단순 반복 학습법은 한때 부정적으로 인식됐지만 지나치지만 않으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습관입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생활의 중심, 척추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중심은 변하지 않는 법이며 또 변하지 않아야 내 몸에 좋은 법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요령이 좋은 존재가 아닙니다. 중심도 없고 변화무쌍한 세상사에 대처하는 유연성만 목표로 삼다가는 즉흥적이고 기회주의자라는 비난을 듣기 십상이죠. 일이나 사생활 모두 어정쩡해지는 상태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자신은 물론 자신의 내장에도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오로지 그것만 할 줄 안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우선 자신에게 맞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커다란 힘, 평상심을 만들어줍니다. 큰 지진을 겪은 뒤에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한 방제 훈련을 떠올려 봅시다. 아무리 재해 대비 훈련을 해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 육체적, 정신적 훈련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침착함의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응하는 훈련은 긴급한 상황에서 건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자신의 성격과 능력에 맞는 기본 자세를 익혀두면 예기치 못한 일과 맞닥뜨릴 때마다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장기의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했지만 장기를 그물망처럼 덮고 있는 신경의 역할은 의외로 주목받지 못했죠. 뇌는 그러한 신경을 다뤄서
장기를 능숙하게 조종하는 조종사입니다. 따라서 뇌를 혹사시키면 장기의 시간이 점점 어긋납니다. 뇌가 느끼는 스트레스를 줄이면 지나치게 빨라진 장기의 시간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적응으로 뇌의 긴장을 푼다라는 대원칙으로 바탕으로 실제로 무엇에 익숙해지고 어떤 습관을 들이면 좋을지 이제부터 상세히 살펴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바로 다음에 녹음해서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늙지 않고 살찌지 않고 병에 결리지 않는 24시간 관리법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고로 히데유키,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다. 도쿄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동대학 의학부 제2내과, 신장 내분비내과, 보건센터 강사를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식의 유전자, 호르몬 밸런스, 신체 혁명 등이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노화란 무엇일까? 건강 장수를 축소하는 노화는 크게 생리적인 노화와 병적인 노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생리적 노화란 자연스럽게 나이 드는 것을 말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탄생, 노화, 사망 과정을 거친다. 영원히 많은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가 없듯 인간도 나이가 들면 세포 개수나 호르몬 분비가 조금씩 줄어든다. 병적 노화는 대표적으로 당뇨병이나 심장병 같은 질병을 말한다. 외부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더해져서 일어나는 노화. 예컨대 자외선으로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안티에이징 세계에서는 병적 노화라고 부른다. 병적 노화가 진행되면 몸 본연의 힘이 약해진다. 하지만 병적 노화는 진행을 예방하거나 치료가 가능하다. 매일 7시간씩 자기만 해도 몸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병적 노화의 요인을 하나하나 제거함으로써 몸 본연의 힘이 회복되어 이른바 늙지 않게 된다. 병적 노화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몸의 약점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간이 약점이 될 수가 있다. 몸에서 약점인 부분은 누구에게나 있다. 문제는 한 곳만 약해지는 것이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등의 자율신경 기능이 건강 장수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교감신경의 기능만 높이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교감신경의 기능만 높인다고 해서 건강해지지 않는다. 하나의 항목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선수가 있는 팀을 관리하듯 몸을 관리하여 몸 본연의 뛰어난 힘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 책의 기본 사고방식이며 건강 장수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건강 장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의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식의 유전자이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지구는 약 24시간 주기로 회전을 하고 있으며 낮과 밤이 번갈아 찾아온다.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 생체 리듬을 만들어내는 체내 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서케디안 리듬이라고 부른다. 서케디안 리듬은 약 하루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다. 인간의 서케디안 리듬은 오랫동안 약 25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게는 24시간 11분이라는 그 사실이 최근 연구로 밝혀졌다. 이는 나의 하버드 대학 동료이자 수면의학계의 세계 권위자인 찰스 자이슬러 교수의 연구에 따른 것이다. 이 생체 리듬을 만드는 체내 시계를 조종하는 것이 시계 유전자이다. 오케스트라로 비유하자면 뇌의 식교차 상핵에는 지휘자에 해당하는 모시계, 즉 주시계 유전자가 있고
전신의 모든 세포에는 연주자인 자시계, 즉 말초 시계 유전자가 있다는 뜻이다. 이 두 시계가 연동해서 체내 시계를 움직이고 있다. 체내 시계를 이런 구조로 상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인간의 석회대한 리듬은 하루 24시간 11분이다. 하지만 하루는 24시간이므로 시간을 맞추지 않고 방치하면 체내 시계는 지구의 리듬과 어긋나 버리게 된다. 약간의 차이가 나는 인간의 석회대한 리듬과 하루 24시간을 맞추는 그 기능을 아침에 일어나서 쐬는 햇빛이 해준다. 즉, 아침 햇빛을 쐬면 모시계가 초기화되어 체내 시계가 새로운 리듬을 세기 시작한다. 초기화된 모시계는 바로 두 가지 신호를 보낸다. 하나는 뇌의 송방울샘, 즉 송과 체, 또 하나는 자시계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햇빛을 쐬면 밤 9시경부터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되어 새벽 3시쯤에는 분비량이 절정에 달한다. 이후 아침이 될 때까지 조금씩 줄어들고 기상 후에 아침 햇살을 받으면 모시계가 다시 신호를 보낸다. 이런 식으로 지구의 리듬과 인간의 리듬이 조화롭게 연동되고 있다. 자시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스위치는 모두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모시계가 보내는 신호이다. 아침 햇빛으로 모시계의 스위치가 켜졌을 때 자율신경을 통해서 신호가 보내짐으로써 자시계 역시 작동을 시작한다. 두 번째는 식사이다. 음식을 섭취하면 혈액의 영양소가 늘어나 체온이 오르는 등 대사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자시계가 직접 움직이는 스위치가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이 아침 식사이다. 체내 시계의 리듬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아침 아무 때나 밥을 먹어서는 안 되고 기상 후에 1시간 이내에 먹어야 한다. 세 번째는 운동이다. 몸을 움직이면 골격근에 있는 PGC1이라는 단백질이 증가해서 자시계의 스위치가 켜진다. 스포츠와 같은 운동이 아니더라도 양치질이나 세수 같은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하는 일상 동작도 스위치가 되어 자시계를 조종해준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양치질을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등의 동작은 모두 시계 유전자에 보내는 신호가 된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매일 최대한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하면 체내 시계의 리듬을 바로잡기가 쉽다. 이런 외적인 자극 중에 시계 유전자의 직접적인 스위치가 되는 것은 운동이다. 몸을 움직이면 골격근에 있는 PGC1이라는 단백질이 증가하여 자시계의 스위치가 켜진다. 시계 유전자와 장수 유전자가 건강 장수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설명을 했다. 시계 유전자와 장수 유전자는 큰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장수 유전자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 활성산소의 방출을 줄인다. 활성산소는 노화의 원흉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활성산소는 세포나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신체를 산화시켜 노화를 부른다. 예컨대 활성산소로 혈관세포가 손상되면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활성산소가 피부세포에 영향을 미치면 잡티나 주름이 생기며 유전자가 손상되어 세포가 다른 세포로 변형하면 암이 발병한다.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 공장도 공격한다. 나이가 들어 미토콘드리아 공장이 노후해지면 활성산소의 방출량이 늘어서 공장 주변 세포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야말로 악순환이다. 장수 유전자는 그런 미토콘드리아 공장의 위기를 구해준다.
장수 유전자를 작동하면 발생하는 시루트인 단백이 에너지 통화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토콘드리아 공장은 풀 가동하지 않아도 되어 활성산소의 방출량이 억제된다. 하버드 대학의 내 연구실에는 최근 장수 유전자가 작동하면 낡은 공장이 개선될 뿐 아니라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공장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는 장수 유전자가 작동하면 효율적으로 가동하는 공장 비율이 늘어서 활성산소의 방출을 억제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장수 유전자는 인슐린의 과다 분비를 억제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수 유전자를 늘린 생쥐는 적은 인슐린으로도 혈당치가 내려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장수 유전자가 작동하면 인슐린의 효과가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 연구 결과는 장수 유전자가 작동하면 당뇨병을 막아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장수 유전자는 시계 유전자와 연동해서 신체 리듬을 바로잡고 있다. 평소에 잠들어 있는 장수 유전자를 깨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장수 유전자를 작동시키기 위한 스위치는 칼로리 제한, 운동, 레스베라톨 이 세 가지다. 칼로리 제한 기준은 70%이며 칼로리 섭취를 일상생활의 강도에 따른 칼로리 소요량의 70%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40대 사무직 근무자라면 남성은 하루에 약 2000칼로리, 여성은 1700칼로리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70% 정도로 억제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칼로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한 달에 1주에서 2주,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외식을 많이 했다면 그 다음 주에는 칼로리를 70%로 억제하는 그 정도의 속도를 권장한다. 그렇게만 해도 장수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밝혀진 것은 약간 힘든 운동이 장수 유전자를 작동시킨다는 점이다. 약간 힘든 운동이란 심박수가 평소보다 20%에서 30% 정도 올라가는 정도의 운동을 말한다. 심박수를 재기 어려운 경우 평소 팔굽혀펴기를 30회 걷더니 한다면 조금 더해서 36 또는 39회 정도 하는 그 정도 숫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레스베라톨은 폴리페놀이라는 식물 성분의 일종으로 레드 와인 등에 포함되어 있다. 이 물질의 특징은 칼로리 제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칼로리를 제한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에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기능이 있다. 1. 수면 유도 2. 항산화 3. 면역력 강화. 지금까지 발견된 물질 중에 가장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 물질은 멜라토닌이다. 멜라토닌 분비량이 많으면 흉선이 충분히 자극되어 T세포도 많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진다. 멜라토닌은 수면 중에 분비되는데 감기는 많이 자면 낫는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멜라토닌으로 면역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성장 호르몬에는 단백질이 분해돼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을 세포에 공급하도록 돕는 성질이 있으며 근육과 피부, 내장과 기관을 만든다. 뼈를 튼튼하게 하거나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피부가 깨끗하고 젊어 보이는 사람은 대사와 아미노산에 작용하는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성장 호르몬은 그 밖에도 성적 능력과 면역력을 높이거나
뇌와 시력을 좋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활용하는 기능을 한다. 어른의 성장 호르몬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기능하는 만능 호르몬인 셈이다. 잠든 뒤 처음 찾아오는 깊은 잠인 논렘 수면 중에 하루 70%의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 참고로 성장 호르몬은 멜라토닌과 달리 시계 유전자와는 연동되어 있지 않다. 어디에서나 첫 잠의 가장 깊은 수면 중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 점이 포인트이다. 뇌가 깊게 잠들고 의식 수준도 떨어지는 것이 논렘 수면이다. 반면에 뇌는 깨어있고 꿈을 꾸거나 안구가 움직이는 것이 렘 수면이다. 아이의 경우 논렘 수면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량의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지만 어른이 될수록 논렘 수면의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잠을 자기만 해서는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면 외에도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유도하는 세 가지 스위치는 공복, 적절한 스트레스, 운동이다. 1. 성장 호르몬은 배고플 때 분비된다. 배가 고프면 혈당치는 떨어져 이를 감지한 시상하부가 성장 호르몬을 방출하라는 그 명령을 뇌하수체에 내린다. 한층 더 공복 상태가 되면 위 점막에서 그랜린이라는 식욕을 높이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랜린도 뇌하수체의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 따라서 간식은 성장 호르몬 분비에는 역효과이다. 과자 등으로 허기를 채우는 습관, 달달한 음료수로 혈당치를 높이는 습관은 고치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공복 시간이 길수록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장점보다 혈당치가 급격하게 떨어져 일어나는 저혈당 등의 영향, 시계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영향이 훨씬 크다. 또 성장 호르몬도 분비 상태가 계속되면 기능이 약해진다. 성장 호르몬의 힘이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나올 때와 나오지 않을 때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장 호르몬을 제대로 분비시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간식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적당한 스트레스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킨다. 성장 호르몬은 세포의 손상을 회복시키는 작용도 한다. 피곤할 때는 내장세포가 손상되어 있으므로 시상하부는 성장 호르몬을 방출하라고 뇌하수체에 명령을 내린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일시적인 허열 상태가 일어나 몸의 미세한 조직이 손상되므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 세 번째, 약간 힘든 운동은 성장 호르몬 분비에 좋다. 성장 호르몬으로 근육을 눌리되 활성산소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약간 힘든 정도의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조합이 효과적이다. 내가 권하는 수면 시간대는 자정 취침과 아침 7시 기상, 가능하면 밤 11시 취침과 아침 6시 기상이다. 이 시간대야말로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많은 시간대와 체내 시계의 리듬이 서로 맞물려 수면의 질이 높아지는 이상적인 시간대이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햇볕을 쐬고 스위치를 켜면 멜라토닌은 15시간 후인 오후 9시경부터 대량으로 분비되어 상승을 지속하다가 새벽 3시쯤 절정에 도달한 뒤 서서히 줄어든다. 따라서 밤 11시에 취침하면 그 뒤에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멜라토닌이 듬뿍 나온다. 체내시계는 기본적으로 지구 자전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므로 날이 밝는 동시에 기상 준비를 한다. 즉,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렘 수면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다. 즉,
자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논렘 수면 시간대에 렘 수면이 찾아와서 엇갈리게 된다. 날이 밝아질수록 멜라토닌이 줄어들 뿐 아니라 렘 수면의 비율이 높아진 만큼 성장 호르몬의 분비도 급격하게 떨어지므로 악순환이 된다. 수면의 시간은 같아도 자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안티에이징 호르몬의 기능은 떨어지는 것이다. 잠은 매일 자는 것으로 그 축적은 매우 크다. 이상적인 취침 시간은 밤 11시이며 늦어도 자정까지는 침대에 누워야 한다. 이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노화 속도에 큰 차이가 있다. 체질적으로 수면 시간이 짧아서 밤 11시에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이렇게 잘 경우에는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분비된다. 하지만 호르몬은 만들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을 회복시키고 피부의 탄력을 되찾는 등의 역할을 해야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다.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을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혈액을 통해서 몸 전체에 운반되고 장기 등으로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즉, 단시간 수면으로는 상사가 지시를 내렸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작업을 마치지 못한 상태가 된다. 수면 중에 기능하는 것은 멜라토닌이나 성장 호르몬뿐만 아니다. 수많은 호르몬이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새벽부터 아침에 걸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지방과 당분을 분해하여 수면 중에 사용할 에너지로 바꾼다. 따라서 코르티솔이 사용되는 시간에 일어나 버리면 지방과 당분이 그대로 축적되어 살이 찌게 된다. 자는 동안에는 못의 혈관이 커져 땀이 나기 때문에 아침에는 몸에 수분이 빠져 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자. 시계 유전자의 영향으로 오전 6시부터 7시 사이에는 피를 굳게 하는 응고인자 중 하나인 PAI-1이라는 물질이 강하게 기능한다. 따라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경색 등을 피하는 의미에서도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또 오전에는 활동 시작에 대비해서 혈압과 맥박이 높아져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들 질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에 눈곱이 끼는 것은 밤에 몸이 재생되면서 쓰레기가 배출되었다는 증거이다. 아침에는 몸 전체가 배설 모드로 되어 있다. 샤워나 림프 마사지를 하면 순환을 돕게 돼서 노폐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된다. 아침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교감신경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혈액순환도 좋아진다. 마사지를 하면 땀과 림프의 흐름이 좋아져서 더욱 효과적이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미용에 신경 쓰는 사람은 꼭 시도해 보길 바란다. 체내 시계에는 24시간 11분이라는 석회대한 리듬이 있다. 이 리듬은 시계 유전자로 조종되어 오후 1시나 2시경에 체온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도록 짜여져 있다. 그런 점에서 유럽의 낮잠 시간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간대에 졸음이 오면 억지로 참으면서 일하거나 공부하지 말고 하나의 생리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자. 졸음을 억지로 참는 것보다 몸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고 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5분에서 15분 낮잠을 자기만 해도 머리는 맑아진다. 단 30분 이상 낮잠을 자면 논렘 수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잠이 깊어지기 때문에 시계 유전자가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 알람을 사용하면 오래 자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낮잠을 잘 수 없는 환경이라면 가능한 한 단순한 업무, 뇌가 그다지 각성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작업을 선택하자.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지방의 합성을 촉진하는 식의 유전자 BAL1이 적기 때문에 단 것을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시간대이니 꼭 기억해두자. 견과류 등 당질이 적고 각종 비타민이나 양질의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 간식을 먹는 방법도 있다. 건강 음료나 스포츠 음료도 주의가 필요하다. 그 중에는 커피나 홍차보다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거나 당분이 많은 음료도 있다. 건강을 생각해서 마셨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카페인의 효과는 4시간에서 5시간 지속되므로 저녁에 마시면 그날 밤의 수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카페인 함유량이 많은 것은 커피, 홍차, 녹차 순이다.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잠을 설치는 사람은 허브티로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오후 6시가 어렵다면 오후 8시나 늦어도 오후 9시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것이 이상적이다. 밤에는 식의 유전자의 기능으로 몸의 지방을 저축하는 모드가 되기 때문에 저녁 식사 시간이 늦어질수록 건강과 젊음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또 밤늦게 밥을 먹으면 아침까지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아 아침밥을 먹지 못하게 된다. 이는 식의 유전자를 교란시키는 큰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하루의 총 섭취 칼로리 중 저녁 식사가 80%를 차지하면 콜레스테롤 양과 체중이 늘어 식의 유전자가 틀어진다는 데이터가 있다. 되도록 일찍 밥을 먹고 저칼로리 음식을 70에서 80%만 먹는다는 사실을 늘 의식해야 한다. 가벼운 저녁 식사로 기억해야 될 점은 잘 씹어 먹는 것이다. 한 번 먹을 때마다 30번 이상 천천히 씹어 먹으면 만복 중추가 자극되어 칼로리 과다 섭취를 방지할 수가 있다. 또 앞에서 설명했듯 먹을 때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는 것이 기본이다. 밤 11시에서 12시에는 자율신경의 움직임으로 위액 분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체증이나 유성 식도염이 일어나기가 쉽다. 일반적으로 위궤양이 생기기 쉬운 시간이기도 하다.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면 수면 중에 몸 관리를 하지 못해 위 상태가 악화되므로 해당되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해서 진통제나 치료제를 복용하는 등 대책을 취하기 바란다.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는 과립근은 상처나 세균이 침입할 위험에 대비해서 낮 동안에 대량 분비되고,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는 림프군은 감기나 독감 등의 바이러스나 암세포와 싸우기 위해서 밤에 더 활성화된다. 감기에 걸렸을 때 밤에 상태가 악화되거나 열이 나는 이유는 몸속에서 림프구가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자는 동안에 림프구가 바이러스를 퇴치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그 결과 하룻밤 사이에 감기가 낫는다. 감기에 걸리면 일찍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오전 3시부터 7시 사이에는 지방 세포를 분해하는 코르티솔의 움직임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코르티솔은 몸에 축적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세포를 관리한다. 말하자면 자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시간인 셈이다. 자정 전후에 잠자리에 들었다면 오전 3시경까지 듬뿍 분비된 성장 호르몬이 혈관을 지나서 몸 전체에 운반되어 전신에 관리된다. 항산화 작용 및 면역력과 관련이 있는 멜라토닌도 운반되어 몸이 재생 공장으로 변한다. 낮 동안에 상한 피부의 회복도 이 시간대에 이루어진다. 예뻐지고 싶은 사람, 젊고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은 새벽 3시부터의 시간에 푹 자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깨어서 야행성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몸의 관리 작업이 끝나기 전에 잠이 깨는 단시간 수면자는 재생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전 3시부터 4시까지는 신부 체온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때라 장기 관리가 잘 되지만 암세포가 활발해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암은 체온이 낮아지면 증식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는 매일 암세포가 5,000개나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암세포들이 발병에 이르지 않는 것은 과립구와 림프구를 비롯한 면역 시스템이 몸에 갖추어져 있어 그날 생긴 암이 그날 안에 치료되기 때문이다. 이는 수면 중에 몸 재생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밤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소변 생성 억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특히 새벽 4시에서 5시에 가장 많이 분비되도록 조정된다. 수면이 얕아질 무렵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면 몸 관리가 끝나기도 전에 잠에서 깨기 때문이다. 이 호르몬은 중간에 잠을 깨지 않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줄어든다. 스트레스로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수면이 너무 얕아도 분비가 저해된다. 따라서 밤에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빨리 눈이 떠지는 현상은 노화 현상의 하나인 것이다. 수면 사이클은 한번 잠이 깨도 참고 눈을 감고 있으면 다시 잠이 오도록 만들어져 있다. 몸의 리듬을 생각하면 계속 자는 것이 좋다. 밤중 또는 새벽에 잠이 깨면 일어나지 말고 눈을 감고 있도록 하자. 다시 원활하게 잠에 들기 위해서는 화장실에 갈 때 불을 밝게 켜지 말아야 한다. 시각적인 자극으로 교감신경을 높이거나 멜라토닌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다만 어두운 곳에 걷다 보면 넘어질 위험도 있으므로 화장실 주변을 은은한 정도의 밝기로 해두는 것이 좋다. 침실에 돌아가면 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눈을 감자. 자칫 휴대전화를 보거나 하면 전자파와 블루라이트의 자극으로 더더욱 잠을 자지 못하게 된다. 잠을 자주 설치는 사람은 잔잔한 음악을 준비하거나 라벤더 아로마를 침실에 놔두는 등 다시 잠을 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늙지 않고 살찌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는 몸은 잠자고 있을 때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설명했듯 수면이란 그저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 중에도 몸은 전신의 세포로 매우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몸을 성장시키고 재생시킨다. 2. 면역력을 높이고 병을 치료한다. 3. 몸속에 생긴 노폐물을 배제한다. 4. 다음 날의 활동에 대비해서 효소를 만든다. 5. 뇌와 정신 신경 활동에 관리를 한다. 이것이 수면을 몸의 재생 공장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이 재생 공장을 전력 가동하기 위해서는 국리가 필요하다. 핵심은 몸의 1대 조종 계통인 호르몬계와 자율신경계의 힘을 수면 중에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정 전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혹은 밤 11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했듯 깨어있는 시간대에는 식사나 운동에 신경을 써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만 하면 잘 자기만 해도 늙지 않고 살찌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이 만들어진다. 분명히 수면 부족은 고통스럽고 몸을 관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마이너스이다. 하지만 기상 시간이 늦어지면 체내 시간도 틀어진다. 이럴 경우에도 수면 시간을 기준으로 다음날 기상 시간을 조정하지 말고 체내 시간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즉, 수면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가능한 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이상적이다. 매일 아침 6시나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8시나 9시에는 멜라토닌이 거의 분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낮까지 잔다고 해도 수면의 질은 좋지 않다.
또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므로 항산화 작용이 있는 채소나 과일을 평소보다 많이 섭취하거나 비타민 C나 비타민 E, 레스베라톨 등의 항산화 영양 보충제를 먹는 것이 좋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좀 생각보다 일찍 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늦어도 12시 전에는 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약 발췌해서 읽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